40년을 함께 산 남편이 제 얼굴에 던진 제주도 커플 여행 책자. 그건 저를 위한 게 아니라 상간녀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책자를 들고 가장 비싼 스위트룸을 예약한 뒤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다시 연애할까?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제 이름은 박서연 오래, 나이 62입니다. 22살에 만나 평생을 함께하자 맹세했던 남편과 결혼한 지 올해로 꼭 40년이 되었습니다. 강산이 4번이나 변하는 긴 세월이었죠. 남들은 말합니다. 40년이나 같이 살았으면 이제 눈빛만 봐도 서로의 마음을 다 알지 않냐고요. 네, 맞습니다. 눈빛만 봐도 압니다. 더 이상 제게 아무런 관심도 애정도 없다는 것을요. 오늘 아침도 그랬습니다. 새벽 5시 남편의 출근 시간보다 2시간이나 먼저 일어나 정성껏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는 얼큰한 소고기 뭇국에 따끈한 흰쌀밥, 그리고 어젯밤 미리 만들어둔 밑반찬 3가지,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식탁을 보며 아주 잠시나마 신혼의 어느 날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담금은 남편이 식탁에 앉는 순간 산산조각 났습니다. 국이 왜 이렇게 짜? 남편의 첫마디였습니다. 잘 먹겠습니다도 고생했네도 아니었습니다. 40년간 제 음식 솜씨를 칭찬하던 사람이 언젠가부터 사사건건 트집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남편의 국그릇에 뜨거운 물을 조금 더 부어주었습니다. 남편은 못마땅한 표정으로 숟가락을 들었지만 그의 시선은 식탁이 아닌 손에 들린 핸드폰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엄지손가락이 쉴 새 없이 화면 위를 오갔고 남편의 얼굴에는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흐뭇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저와 눈을 마주칠 때는 단 한 번도 짓지 않는 그런 다정한 미소였습니다. 식탁에는 오직 남편의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와 핸드폰 액정을 스치는 손가락 소리만이 울려 퍼졌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우리는 부부일까요? 아니면 그저 한 집에 사는 하숙생일까요? 아니, 하숙생에게도 이렇게 무심하지는 않겠지요. 저는 월급도 받지 못하는 가사 도우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다 먹었어. 밥그릇을 텅 비운 남편은 마치 제게 통보하듯 말하고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가 차린 밥을 먹었지만 저와는 단 한 번의 눈맞춤도 한마디의 대화도 나누지 않은 채였습니다. 텅 빈 그릇들을 앞에 두고 홀로 남겨진 저는 차갑게 식어버린 제 국그릇을 말없이 내려다보았습니다. 입맛이 싹 가셨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이. 아이들을 다 키우고 남편도 은퇴하고 이제는 서로에게만 집중하며 오순도순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현실은 지독한 외로움뿐이었습니다. 남편이 씻으러 들어간 사이 저는 기계적으로 상을 치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충전기에 꽂혀 있던 남편의 핸드폰 화면이 번쩍하고 켜졌습니다. 화면 위로 떠오른 작은 메시지 창. 제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내 사랑 유라. 자기야, 제주도 너무 기대돼. 우리 가서 뭐 할까? 내 사랑 유라.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습니다. 보면 안 된다, 판도라의 상자를 열면 안 된다고 머릿속에서 경고음이 울렸지만 제 손은 이미 핸드폰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비밀번호는 잠겨있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저를 완벽하게 무시하고 있었기에 제가 자신의 핸드폰을 볼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못한 것이겠지요. 떨리는 손으로 메시지 앱을 열었습니다. 내 사랑 유라와의 대화방은 온갖 하트와 애정 표현으로 가득했습니다. 제게는 단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다정한 말투, 낯뜨거운 이모티콘들, 그리고 그들의 대화는 온통 다음 주에 있을 제주도 여행 계획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진우, 우리 유라 보고 싶은 거 다 해줄게. 오션뷰 스위트룸 예약했어. 유라 우아, 자기 최고 역시, 내 사랑,
2박 3일 동안 꼭 붙어 있을 거야. 진우, 당연하지. 너랑 맛있는 거 먹고 좋은 데 가고. 밤에도 알지. 저도 모르게 입을 틀어 막았습니다. 헛구역질이 올라왔습니다. 40년의 세월이, 제 청춘이, 제 헌신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함께 늙어가자던 그 약속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제 손을 잡고 평생을 지켜주겠다던 그 남자는 어디로 갔을까요? 눈물이 비 오듯 쏟아졌습니다. 소리내어 울고 싶었지만 남편이 들을까봐 입술을 깨물며 울음을 삼켰습니다. 그때 욕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황급히 핸드폰을 제자리에 내려놓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남편은 아무것도 모른 채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며 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무언가 생각났다는 듯 서랍에서 작은 책자 하나를 꺼내 제 앞 식탁에 툭 하고 던졌습니다. 이거 버려줘. 그것은 제주도 고급 호텔의 여행 안내 책자였습니다. 상간녀와의 메시지에서 보았던 바로 그 호텔이었습니다. 남편은 저를 한번 쳐다보지도 않고 마치 쓰레기를 버리라는 듯 무심하게 말하고는 현관을 나섰습니다. 쾅 하고 닫히는 문소리가 제 심장을 내리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식탁으로 다가가 남편이 던진 그 책자를 집어들었습니다. 화려한 사진 속에는 행복하게 웃고 있는 연인들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 행복은 원래 제 몫이어야 했습니다. 이 여행은 저와 함께 갔어야 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40년간의 희생에 대한 대가가 고작 이것이란 말입니까?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었습니다. 이대로 이혼 서류를 내밀고 초라하게 쫓겨날 수는 없었습니다. 남편에게, 그리고 그 상간녀에게 제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제가 바보가 아니라는 것을 똑똑히 보여줘야 했습니다. 지난 40년간 잊고 살았던 제 자신을 되찾아야 했습니다. 저는 울음을 그쳤습니다. 그리고 그 여행 책자를 들고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남편이 예약했다는 그 호텔, 그 오션뷰 스위트룸을 검색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상간녀가 가기로 한 바로 그 날짜에 제 이름으로, 제 카드로 그 방을 예약했습니다. 결제 버튼을 누르는 순간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에게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태연하게 그를 기다렸습니다. 제 손에는 제가 예약한 호텔 예약 확인증이 들려 있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느꼈는지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아주 오랜만에 남편의 눈을 똑바로 마주보며 제 인생에서 가장 도발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제 손에 들린 예약증을 흔들어 보이며 맑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제주도 갈래요. 당신이랑 나 단둘이서요. 우리 다시 연애할까?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굳어지는 것을 보는 순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게임은 시작되었다는 것을요. 지금의 이야기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궁금하시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다음 편에서는 제 제안을 들은 남편의 반응과 우리의 첫 번째 데이트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입에서 우리 다시 연애할까? 라는 말이 떨어지는 순간 남편의 얼굴은 하얗게 질리다 못해 거의 투명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40년을 함께 살면서 남편이 저렇게 당황하고 혼란스러워하는 표정은 처음 보았습니다. 늘 당당하고 집안의 왕처럼 군림하던 남자의 얼굴에 떠오른 균열. 저는 그 미세한 틈을 놓치지 않고 맑은 미소를 유지한 채 남편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제 손에 들린 호텔 예약 확인증이 마치 승리의 아슬리에 증표처럼 느껴졌습니다. 당신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남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불안하게 흔들리는 동공은 그의 속마음을 전부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분명 생각하고 있겠지요. 내가 어디까지 알고 있는 것일까? 내가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순수하게 제주도 여행을 제안하는 것일까? 아니면 이 모든 것이 계획된 함정일까? 왜요? 싫으세요. 당신 요즘 저한테 너무 무심했잖아요. 우리 부부 사이에도 새로운 자극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마침 좋은 호텔이 있기에 제가 예약했어요. 당신이 좋아하는 오션뷰 스위트룸으로요. 저는 당신이 좋아하는 이라는 부분에 힘을 주어 말했습니다. 상간녀와의 메시지에서 보았던 바로 그 문장이었으니까요. 남편의 어깨가 움찔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저와 그 호텔에 대해 단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그곳을 알고 심지어 그가 오션뷰 스위트룸을 선호한다는 사실까지 아는지 의심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갑자기 무슨 여행이야. 회사 일도 바쁜데. 남편은 뻔한 핑계를 댔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그의 스케줄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주 그는 이미 휴가를 내놓은 상태였습니다. 바로 그 여자 최유라와 제주도를 가기 위해서였죠. 바쁘긴요. 당신 다음 주 휴가잖아요. 제가 모를 줄 알았어요. 저는 생긋 웃으며 말했습니다. 남편은 이제 변명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는지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그의 입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지금 필사적으로 머리를 굴리고 있을 겁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빠져나가야 할지, 상간녀에게는 뭐라고 둘러대야 할지. 그럼 그렇게 하세요. 주말에 짐 싸도록 해요. 오랜만에 우리 부부 신혼 기분 좀 내보자고요. 저는 더 이상 남편에게 대답할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통보를 마친 뒤 제 방으로 들어와 문을 닫았습니다. 문에 기대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고 있었습니다. 태연한 척했지만 사실은 저 역시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이 싸움에서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40년의 세월을 이렇게 허무하게 끝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거실 소파에서 뒤척였습니다. 저는 제 방 침대에 누워 그의 한숨 소리를 들으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는 분명 상간녀와 수십 통의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겠지요. 아내가 갑자기 여행을 가자고 한다. 어떻게든 취소해보겠다. 와 같은 비겁한 변명들을 늘어놓으면서요. 저는 눈을 감고 그들의 혼란을 상상했습니다.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차가운 분노와 함께 기묘한 설렘이 피어올랐습니다. 주말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결국 여행을 취소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미 선수처 예약한 비행기표와 호텔은 환불 불가 조건이었고 제가 워낙 단호하게 나가니 더 이상 핑계를 댈 수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는 마지못해 여행 가방을 꾸렸습니다. 그 표정은 마치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사람 같았습니다. 여행을 떠나기 전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여행 가기 전에 연애 기분 좀 내야죠. 오늘 저녁 제가 근사한 곳에 예약해놨어요. 우리의 첫 번째 데이트예요. 남편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예약한 곳은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이었습니다. 남편이 상간녀와 자주 가던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카드 명세서를 통해 그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레스토랑에 들어서는 순간 남편의 얼굴이 굳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지배인과도 안면이 있는 듯 어색하게 눈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곳을 알았어 그냥요. 요즘 부부들 사이에서 유행이라기에. 분위기 좋죠. 저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순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우리는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남편은 안절부절 못하며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혹시라도 상간녀와 마주칠까봐 두려운 것이겠지요. 저는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며 속으로 차갑게 웃었습니다. 우리 와인 한잔 할까요? 당신이 좋아하는 걸로 시킬게요. 저는 메뉴판을 보지도 않고 남편이 상간녀와 늘 마시던 와인을 주문했습니다. 남편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습니다. 제가 어떻게 그 와인 이름을 아는지 궁금해 미칠 지경일 겁니다. 웨이터가 와인을 따라주는 동안 저는 남편의 손등 위로 제 손을 살며시 포겠습니다. 남편이 화들짝 놀라며 손을 빼려 했지만 저는 그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여보, 왜 그래요? 우리 연애하기로 했잖아요. 연인들은 원래 손도 잡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제 목소리는 더없이 다정했지만 제 눈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제 눈을 피하며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순간 제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저는 미리 계획한 대로 제 친구에게 부탁해 놓은 메시지를 확인하는 척했습니다. 어머, 친구 남편이 바람을 피웠나 봐요. 상대는 등산 동호회에서 만난 여자라는데 요즘 그런 일이 참 많다네요. 그렇죠. 여보, 남편은 와인을 마시려다 말고 사례가 들려 심하게 기침을 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이제 거의 잿빛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을 보며 우아하게 와인 잔을 들었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여보. 당신이 내게 주었던 40년간의 외로움, 그 무게를 당신도 한번 느껴봐야죠. 한 인간이 자신의 집에서 유령처럼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기분일까요? 40년의 시간을 바쳤지만 그 존재감은 투명한 가구만도 못하게 변해버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부부의 이야기가 아니라 관계 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잃어버린 모든 이들을 위한 작은 외침일지도 모릅니다. 위선으로 가득 찬 첫 번째 데이트는 그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마 제가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제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이 과연 우연인지 아니면 치밀하게 계획된 것인지 가늠하느라 머리가 터질 지경이었을 겁니다. 저는 그의 옆모습을 힐끗 쳐다보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아직 놀라기엔 일러요, 여보. 진짜 게임은 이제부터니까.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더 화사한 원피스를 입고 남편 앞에 섰습니다. 남편은 무심코 저를 보았다가 순간 흠칫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40년 동안 저는 늘 수수한 옷차림에 화장기 없는 얼굴로 그를 대했습니다. 제 옷장은 온통 어둡고 칙칙한 색깔의 옷들 뿐이었습니다. 제 자신이 아닌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로 살아오면서 저를 꾸미는 법을 잊어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오늘 좀 달라 보이네. 남편이 어색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활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정말요, 고마워요. 우리 연애하기로 했잖아요. 데이트할 때 예쁘게 보이고 싶은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결정적인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오늘 쇼핑 좀 하려고요. 데이트할 때 입을 옷이 하나도 없어서 남편의 얼굴에 미세한 경련이 일어나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쇼핑이라는 단어가 그의 신경을 건드린 것이겠지요. 옷은 있는 거 입으면 되지 뭘 또 사. 에이, 어떻게 그래요. 40년 만에 데이트인데 당신도 제가 예쁘게 하고 다니면 좋잖아요. 그렇죠. 저는 남편의 팔짱을 끼며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남편은 제 갑작스러운 스킨십에 질색하면서도 제 말에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연애라는 명분 앞에서 그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카드 좀 주세요. 저는 당연하다는 듯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남편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는 아마 제게 생활비 카드 외에 다른 카드를 준 적이 없었을 겁니다. 그의 지갑 속에는 그가 상간녀를 위해 사용하는 한도가 넉넉한 카드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그 카드가 제 목표였습니다. 생활비 카드 있잖아. 그건 말 그대로 생활비 카드잖아요. 제 옷 사는데 쓸 수는 없죠.
당신 카드 주세요. 어차피 당신 안에 옷 사입히는 건데 문제 될 거 없잖아요.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는 결국 마지못해 지갑에서 카드를 한 장 꺼내 제게 건넸습니다. 바로 그 카드 상간녀의 명품 가방과 비싼 저녁 식사를 결제해주던 바로 그 카드였습니다. 저는 그 카드를 받아들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고마워요. 여보, 오늘 저녁에 멋지게 변신한 모습으로 만나요. 저는 그 길로 백화점으로 향했습니다. 지난 40년간 단 한 번도 제 자신을 위해 와본 적 없는 곳이었습니다. 늘 남편의 와이셔츠나 아이들의 옷을 사기 위해 들렀을 뿐 저를 위한 매장에는 들어가 볼 엄두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저는 당당하게 명품관으로 들어섰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화려한 조명과 세련된 직원들, 그리고 저와는 어울리지 않는 값비싼 옷들. 주눅이 들시지만 저는 허리를 꼿꼿이 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쇼핑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지난 40년간 잃어버렸던 박서연이라는 제 자신을 되찾는 의식이었습니다. 저는 가장 화려하고 아름다운 드레스를 골랐습니다. 제 나이에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밝은 색의 실크 블라우스와 세련된 디자인의 스커트도 망설임 없이 선택했습니다. 신발과 가방, 그리고 작은 액세서리까지. 거울 앞에 선 저 모습이 낯설면서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아직 죽지 않았구나. 나도 여자였구나. 계산대에서 남편의 카드를 내밀 때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수백만 원이 결제되는 순간 저는 짜릿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그의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40년간 제가 흘린 땀과 눈물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었습니다. 남편이 상간녀에게 베풀던 그 호의를 이제는 제가 온전히 누릴 자격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새로 산 옷으로 갈아입고 미용실에서 받은 헤어와 메이크업으로 완벽하게 변신한 채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은 현관에 서서 저를 보고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놀라움과 당혹감, 그리고 아주 미세한 감탄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남편이 농담처럼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놀란 듯 했습니다. 저는 우아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신 아내잖아요, 여보. 오늘 데이트를 위해서 좀 꾸며봤어요. 어때요?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아마 제 뒤로 보이는 수많은 쇼핑백들을 보고 이중으로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의 핸드폰으로 날아왔을 카드 결제 알림 문자를 떠올리며 속이 타들어가고 있겠지요. 하지만 그는 제 앞에서 아무런 불평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먼저 연애라는 게임에 동의했으니까요. 저녁은 밖에서 먹을까요? 오늘은 제가 쏠게요. 물론 당신 카드로요. 저는 남편의 팔에 자연스럽게 팔짱을 꼈습니다. 남편은 굳은 표정으로 저를 따라 나섰습니다. 그는 아마 지금쯤 상간녀의 전화를 받지 못해 안절부절 못하고 있을 겁니다. 오빠 왜 전화 안 받아? 오늘 만나기로 했잖아. 와 같은 짜증 섞인 메시지가 그의 핸드폰에 쌓여가고 있겠지요. 저는 그 모든 상황을 상상하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의 돈으로 나의 가치를 되찾는 이 기분. 당신은 아마 평생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남편의 돈으로 완벽하게 재탄생한 저는 그를 데리고 우리의 두 번째 데이트 장소로 향했습니다. 남편은 아마 또다시 그가 상간녀와 가던 고급 레스토랑이나 호텔바 같은 곳을 상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 차가 향한 곳은 화려한 강남이 아닌 낡고 허름한 동네의 작은 골목이었습니다. 여긴 어디야? 남편이 차창 밖을 보며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실망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이런 누추한 곳에 나를 데리고 오다니 하는 생각이겠죠. 내려요. 다 왔어요. 저는 차를 세우고 남편을 이끌었습니다. 우리가 멈춰선 곳은 아주 작은 간판조차 희미해진 낡은 영화관 앞이었습니다. 남편은 그 영화관을 보는 순간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그의 얼굴이 아까보다 더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여기 기억나? 제가 나지막이 물었습니다.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못한 것이겠지요. 이곳은 바로 40여 년 전 우리가 처음으로 함께 영화를 보았던 곳이었습니다. 가난한 대학생이었던 우리는 주머니를 탈탈 털어 겨우 영화표 2장을 사고 팝콘 하나를 나눠 먹으며 설레는 마음으로 스크린을 바라보았었습니다. 그때의 풋풋했던 기억, 순수했던 약속들이 먼지 쌓인 필름처럼 그의 머릿속에서 되살아나고 있었을 겁니다. 오늘 여기서 영화 볼 거예요. 당신이랑 나 단둘이서. 그때처럼. 저는 남편의 손을 잡고 영화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영화관 내부는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삐걱거리는 나무 바닥, 낡은 벨벳 의자, 희미한 곰팡이 냄새까지 모든 것이 그대로였습니다. 남편은 마치 유령이라도 본 사람처럼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상영관 안에는 우리 둘뿐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옆자리에 앉아 마치 그때처럼 그의 어깨에 살며시 머리를 기댔습니다. 남편의 몸이 굳어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젊은 상간녀와의 짜릿한 밀회를 꿈꾸다가 늙고 초라해진 아내와 함께 낡은 극장에 앉아있는 이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영화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둘 다 스크린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아마 이 공간에 깃든 과거의 기억과 현재 자신의 비참한 위선 사이에서 고통받고 있었을 겁니다. 저는 그의 고통을 온전히 느끼며 제 복수가 정확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확신했습니다. 영화를 보고 나온 우리는 말없이 걸었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그를 데려간 곳은 영화관에서 멀지 않은 작은 공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원 한가운데에 있는 낡은 벤치 앞에 멈춰 섰습니다. 이 벤치도 기억나. 여보, 남편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이 벤치는 그가 처음으로 제게 사랑을 고백하고 수줍게 입을 맞추었던 장소였습니다. 그때 그는 제 손을 잡고 말했었죠. 평생을 함께하자고, 세상 끝까지 지켜주겠다고. 그 맹세는 이제 어디로 갔을까요? 그때 당신이 그랬지. 나 없으면 못 살겠다고. 평생 나만 사랑할 거라고. 저는 마치 아련한 추억을 이야기하듯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 목소리에는 날카로운 칼날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제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의 심장을 후벼 파고 있을 거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부끄러움일까요? 아니면 뒤늦은 후회일까요? 우리 그때 참 좋았는데. 그렇죠. 저는 남편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물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눈물을 보고도 아무런 동정심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가 지난 40년간 제게 주었던 외로움과 상처에 비하면 그의 이 눈물은 너무나도 가벼웠습니다. 그 순간 남편의 주머니에서 핸드폰 진동이 울렸습니다. 상간녀에게서 온 전화겠지요. 남편은 당황하며 급하게 전화를 끊으려 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왜요? 받아요. 혹시 급한 전화일지도 모르잖아요. 누구예요? 회사 후배. 저는 회사 후배라는 말을 비꼬는 투로 던졌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습니다. 그는 결국 전화를 받지 못하고 전원을 꺼버렸습니다. 추억 여행은 여기까지예요. 이제 집에 갈까요? 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몸을 돌려 걷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다가 힘없이 제 뒤를 따라왔습니다. 그의 등은 40년 전 제게 사랑을 맹세하던 그때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작고 초라해 보였습니다. 추억이라는 이름의 칼날은 그 어떤 비난보다도 더 깊고 아프게 그의 위선을 베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에게 더 큰 혼란을 안겨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추억이라는 칼날에 베인 남편은 그날 이후 눈에 띄게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저를 대하는 태도가 조심스러워졌고 제 눈치를 살피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제가 하는 모든 행동과 말에 숨겨진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의심하는 눈치였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의 모습을 즐기며 본격적으로 의심의 씨앗을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우리는 거실 소파에 앉아 함께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여느 때와 같은 평범한 저녁이었지만 저는 이 시간을 제 복수의 무대로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여보, 제 친구 미니 기억나요? 고등학교 때부터 친했던 친구. 저는 아무렇지도 않게 말을 꺼냈습니다. 남편은 건성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니가 글쎄 요즘 남편 때문에 속을 썩나 봐요. 남편이 바람이 난 것 같다는데 상대가 같은 아파트에 사는 여자래요. 세상에 너무 끔찍하지 않아요. 남편은 TV를 보던 시선을 저에게로 돌렸습니다. 그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반응을 놓치지 않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미니가 사람을 썼나 봐요. 남편 뒤를 밟아서 증거를 잡으려고. 요즘엔 그런 거 전문적으로 해주는 데가 많다면서요. 사진이며 동영상이며 빼도 박도 못하게 다 잡아준다던데. 정말 무서운 세상이에요. 그렇죠. 저는 남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남편은 마른 침을 삼키며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그렇겠지. 그의 목소리는 거의 기어들어갈 듯 작았습니다. 그는 지금 제 친구 민희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자신의 이야기처럼 들렸을 겁니다. 그날 이후 저는 민희라는 가상의 친구를 이용하여 남편을 계속해서 압박했습니다. 식사를 할 때도 산책을 할 때도 저는 끊임없이 바람난 민희 남편의 최신 근황을 업데이트해 주었습니다. 민희 남편이 상간녀한테 차를 사줬다는데 그것도 할부로 샀다가 민희한테 들켰대요. 카드 명세서 하나만 떼어봐도 다 나오는데 남자들은 왜 그렇게 어리석을까요? 민희가 변호사 상담을 받았다는데 위자료를 최대한 많이 받아내는 방법이 있대요. 남편 재산을 꽁꽁 묶어놓고 상간녀한테도 소송을 걸어서 아주 망신을 줄 거라고 하더라고요. 제 이야기가 계속될수록 남편의 얼굴은 점점 더 어두워졌습니다. 그는 밥을 먹다가도 자주 숟가락을 놓았고 밤에는 잠을 설치는지 뒤척이는 소리가 거실까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정적인 한 수를 두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제게 의문의 전화가 걸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 전화는 제 오랜 친구가 약속된 시간에 걸어주는 연극이었습니다. 남편이 거실에 있을 때 저는 일부러 그가 들을 수 있는 곳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민희야, 그래. 정말 증거는 확실해. 저는 목소리를 낮추고 마치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나누는 것처럼 연기했습니다. 남편은 TV를 보는 척했지만 그의 귀는 온통 저에게로 향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알았어. 일단 만나서 얘기하자. 내가 내일 그쪽으로 갈게. 전화를 끊고 거실로 돌아오면 남편은 아무것도 못 들은 척 시치미를 뗐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의심과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민희의 일이 정말 친구의 일일까? 혹시 아내가 내 뒤를 캐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의 머릿속은 온갖 의심으로 가득 차 터져버릴 지경일 겁니다. 저는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남편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어디가? 민희 좀 만나고 오려고.
일이 좀 있어서. 저는 일부러 서류 가방처럼 보이는 가방을 챙겨 들고 현관을 나섰습니다. 물론 제가 간 곳은 친구의 집이 아닌 동네 카페였습니다. 그곳에서 친구와 만나 웃고 떠들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아마 제가 흥신소나 변호사 사무실 같은 곳에 갔을 것이라고 상상하며 하루 종일 피가 마르는 시간을 보냈을 겁니다. 집에 돌아온 저는 남편의 의심에 불을 지폈습니다. 여보, 오늘 민희 만나고 왔는데 정말 대단하더라고. 남편이랑 상간녀가 같이 호텔 들어가는 사진까지 다 찍었대. 이제 정말 끝난 것 같아. 저는 마치 남의 이야기를 하듯 덤덤하게 말하며 제가 들고 갔던 서류 가방을 제 방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 안에는 물론 아무것도 없었지만 남편에게는 그것이 남편의 외도 증거가 담긴 판도라의 상자처럼 보였을 겁니다. 그날 밤 남편은 잠결에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제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조심스럽게 책상 위에 그 서류 가방으로 다가갔습니다. 저는 물론 자는 척하고 있었지만 실눈을 뜨고 그의 모든 행동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이 가방을 향해 뻗어오는 순간 저는 일부러 몸을 뒤척이며 헛기침을 했습니다. 남편은 화들짝 놀라며 뒷걸음질 쳤고 황급히 제 방을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의심의 씨앗은 이제 그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는 이제 제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진실과 거짓 사이에서 끊임없이 고통받게 될 것입니다. 마치 제가 지난 40년간 그랬던 것처럼요. 신뢰라는 것은 한번 깨지면 다시 붙일 수 없는 유리 조각과 같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행동으로 우리 사이의 신뢰를 산산조각 냈습니다. 이제 그는 자신이 깨뜨린 그 유리 조각 위를 맨발로 걸으며 의심이라는 고통을 온몸으로 감내해야 할 것입니다. 남편의 마음속에 의심의 씨앗을 성공적으로 심은 저는 이제 제 복수극에 확실한 조력자를 등판시키기로 했습니다. 바로 제 40년 지기 친구 민희였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남편에게 언급했던 바람난 남편을 둔 민희는 가상의 인물이었지만 실제 제 친구 민희는 제 모든 계획을 알고 있었고 기꺼이 제 연극의 주연 배우가 되어주기로 했습니다. 민희는 저와는 정반대의 성격을 가진 친구입니다. 저는 평생을 조용하고 순종적으로 살아왔지만 민희는 당당하고 할 말은 다 하는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녀는 제가 남편의 외도 사실을 털어놓았을 때 저보다 더 분노하며 당장 이혼하라고 소리쳤던 친구이기도 합니다. 서연아,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그냥 위자료 두둑이 받고 끝내. 아니, 민희야, 이미야, 그렇게 끝낼 수 없어. 40년이야. 내 청춘을 바친 40년이라고. 그냥 돈 몇 푼으로 내 인생을 보상받고 싶지 않아. 그 인간이 얼마나 비참하고 어리석었는지 자기 발로 무릎 꿇게 만들 거야. 제 단호한 모습의 민희는 결국 두 손 두 발 다 들고 제 계획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완벽한 우연을 가장한 만남을 계획했습니다. 주말 오후 저는 남편과 함께 연애 데이트를 명목으로 백화점 근처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고 제 눈치를 살피며 어색하게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때 약속된 시간에 민희가 카페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 서연아, 이게 얼마만이야. 민희는 마치 정말 우연히 저를 만난 것처럼 과장된 몸짓으로 달려와 저를 아갈릴라갈리야. 남편은 갑작스러운 민희의 등장에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희야, 야, 네가 여긴 어쩐 일이야. 저 역시 능청스럽게 연기하며 민희를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한참 동안 반갑게 회포를 풀었습니다. 남편은 그저 옆에서 어색하게 앉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아, 이쪽은 내 남편이에요. 제가 남편을 소개하자 민희는 그제야 남편을 발견했다는 듯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그리고는 남편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형부셨구나.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서연이 친구 이민희입니다. 민희는 남편에게 악수를 청했습니다. 남편이 마지못해 손을 내밀자 민희는 그 손을 꽉 잡고 흔들며 말했습니다. 이야, 우리 서연이 남편분 정말 인상이 좋으시네요. 서연이가 왜 그렇게 남편 자랑을 했는지 알겠네. 남편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언제 남편 자랑을 했다고. 그는 민희의 말이 전부 거짓이고 가식이라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민희는 자연스럽게 우리 테이블에 합석했습니다. 그리고는 본격적으로 남편을 향한 압박을 시작했습니다. 형부 우리 서연이한테 정말 잘해주셔야 해요. 얘가 얼마나 착하고 순한데요. 평생을 형부랑 자식들만 보고 살아온 애예요. 아, 네. 그럼요. 요즘 세상이 얼마나 흉흉해요. 나이 들어서 바람 피우는 남자들도 많다던데. 형부는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그렇죠. 민희는 남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남편은 식은땀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민희는 제가 남편에게 했던 가상의 미니 남편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제 친구 중에도 남편이 바람나서 고생하는 애가 있는데 정말 꼴불견이더라고요. 늙은 남자가 젊은 여자한테 빠져서 집안 재산 다 갖다 바치고 결국엔 이혼당하고 상간녀한테도 버림받고 쯧쯧 남의 일 같지가 않아요. 민희의 말은 정확하게 남편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이제 거의 죄인이 된 것처럼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카페 안에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보는 것 같은 착각까지 들었을 겁니다. 사회적 시선이라는 보이지 않는 감옥이 그를 옥죄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민희는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그녀는 제 손을 잡으며 남편이 들으라는 듯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아, 너 요즘 정말 예뻐졌다. 연애하더니 얼굴이 확 피었네. 보기 좋다. 역시 여자는 사랑받고 살아야 해. 혹시라도 형부가 속 썩이면 나한테 바로 말해. 내가 가만 안 둘 테니까. 연애라는 단어가 다시 한번 남편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을 겁니다. 민희가 돌아간 후 남편과 저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남편은 그날 저녁 아무 말 없이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제 친구 그리고 어쩌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위선을 지켜보고 있다고 느끼게 됐을 겁니다. 완벽한 연극은 성공적으로 막을 올렸고 저는 이제 다음 장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제 친구 민희까지 동원된 압박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눈에 띄게 위축되었고 밤마다 저를 피해 자신의 서재에서 잠드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는 아마 제가 잠든 틈을 타 상간녀에게 몰래 연락하며 이 상황을 수습하려 애썼을 겁니다. 하지만 그의 계획은 생각대로 풀리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가 상간녀에게 연락할 수 있는 모든 금전적 통로를 서서히 차단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보, 요즘 물가가 너무 올랐나 봐요. 생활비 카드가 벌써 한도에 다 찼네요. 당신 카드 좀 며칠 더 써야겠어요. 저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순진한 표정으로 말하며 남편이 상간녀를 위해 사용하던 그 카드를 계속해서 사용했습니다. 백화점에 가서 제 옷을 사고 고급 스페에서 관리를 받고 친구들과 비싼 점심을 먹었습니다. 남편의 휴대폰에는 쉴 새 없이 카드 승인 문자가 날아갔을 겁니다. 그 결과 상간녀 최유라의 발등에 불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재력을 보고 접근한 여자였습니다. 매달 받던 용돈과 명품 선물, 그리고 고급 레스토랑에서의 데이트가 끊기자 그녀의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남편이 없을 때 몰래 그의 차에 설치해 두었던 작은 녹음기를 통해
그들의 대화를 엿들을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없는 틈을 탓해서 상간녀와 통화를 하곤 했습니다. 오빠, 요즘 왜 그래? 전화도 잘 안 받고 만나주지도 않고 그리고 카드도 정지됐다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상간녀의 목소리는 날카롭고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예전에 애교 섞인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유라야, 미안하다. 요즘 아내가 좀 이상해서 계속 나를 감시하는 것 같아. 조금만 기다려줘. 야, 곧 해결할게. 남편은 비굴하게 변명하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당당하던 남자가 이제는 아내와 상간녀 사이에서 눈치를 보는 초라한 신세가 된 것입니다. 해결은 무슨 해결, 오빠. 나 이번 달 월세 내야 하는 거 알잖아. 그리고 새로 나온 신상 가방도 사기로 했잖아. 약속했잖아. 알아, 아는데. 지금은 정말 방법이 없어. 아내가 내 카드를 쓰고 있단 말이야. 내가 현금으로 어떻게든 마련해볼게. 현금, 오빠 장난해. 내가 무슨 현금 서비스야 됐어. 이럴 거면 우리 그만 만나. 상간녀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녹음된 그녀의 목소리를 들으며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 계획대로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사건이 터졌습니다. 돈줄이 끊긴 상간녀가 결국 남편의 회사 앞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그날 저는 남편에게 점심을 가져다 준다는 핑계로 회사 근처 카페에서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상간녀는 남편의 회사 로비에서 그를 기다렸고 점심을 먹으러 나오던 남편과 마주쳤습니다. 남편은 그녀를 보고 기겁하며 사람이 없는 곳으로 끌고 가려 했지만 그녀는 막무가내였습니다. 오빠, 이리 와봐. 우리 얘기 좀 해. 그녀의 고성에 회사 직원들의 시선이 쏠렸습니다. 남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습니다. 여기서 왜 이래? 사람들 보잖아. 사람들 보는 게 뭐 어때서 오빠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나 가지고 논 거야. 그들의 싸움은 점점 더 격해졌습니다. 남편은 주변 시선을 의식하며 그녀를 말리려 했지만 이성을 잃은 그녀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의 소란은 회사 전체에 소문이 나게 되었습니다. 평생을 체면과 위신을 중시하며 살아온 남편에게는 최악의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남편의 모습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완전히 넋이 나간 사람처럼 소파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요? 여보, 안색이 안 좋네. 저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남편은 저를 쳐다보지도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중얼거렸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요. 그런데 아까 미니안한테 전화가 왔었는데 혹시 회사 앞에서 젊은 여자랑 싸우는 거 본 사람이 있다던데. 당신 아니죠? 저는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남편의 어깨가 크게 움찔했습니다. 그는 이제 제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짐작하게 됐을 겁니다. 그는 상간녀를 더 이상 낭만적인 도피처가 아닌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골칫덩거리로 여기기 시작했을 겁니다. 조여오는 포위망 속에서 그는 이제 제주도로의 도피를 꿈꾸고 있겠지요. 하지만 그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가 도망치려는 그곳이 바로 제가 파놓은 마지막 함정이라는 사실을. 회사 로비에서의 소동 이후 남편은 완전히 궁지에 몰렸습니다. 그는 상간녀 최유라와의 관계를 정리하려 했지만 그녀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매일같이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협박과 애원을 반복했습니다. 이대로 끝내면 가만 안 둘 거야. 당신 아내한테 다 말해버릴 거야. 와 같은 유치한 협박이었습니다. 남편은 이제 집에서도 회사에서도 마음 편히 쉴 곳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의 모습을 지켜보며 제 계획의 마지막 단계를 실행할 때가 왔음을 직감했습니다. 바로 제주도 여행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다음 주에 제주도 가는 거 잊지 않았죠? 비행기, 표랑 호텔 다 예약되어 있으니까 준비만 하면 돼요. 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밝고 상냥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남편은 제 말을 듣고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는 아마 이 여행을 어떻게든 피하고 싶었을 겁니다. 상간녀와의 약속을 깨고 저와 여행을 가야 하는 이 아이러니한 상황을 감당할 수 없었겠지요. 서연아, 그 여행 다음으로 미루면 안 될까? 요즘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안 돼요. 나 이번 여행 정말 기대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40년 만에 첫 연애 여행이잖아요. 당신이 약속했잖아요. 저는 약속이라는 단어에 힘을 주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결국 체념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행 당일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공항으로 가는 내내 말이 없었습니다. 그의 핸드폰은 쉴 새 없이 울렸지만 그는 차마 제 앞에서 전화를 받지 못하고 거절 버튼만 누를 뿐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지금쯤 상간녀는 배신감에 치를 떨고 있겠지요. 제주도에 도착했습니다. 우리는 예약된 호텔의 오션뷰 스위트룸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이 원래 상간녀와 함께 오려 했던 바로 그 방이었습니다. 방에 들어서는 순간 남편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방 안에는 제가 미리 주문해둔 샴페인과 꽃다발, 그리고 결혼 40주년을 축하합니다라는 문구가 새겨진 케이크가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뭐야? 서프라이즈 당신을 위해서 준비했어요. 우리 결혼기념일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번 여행은 우리의 40주년을 미리 기념하는 여행이기도 해요. 저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상간녀와의 밀회를 위해 예약한 이 방에서 40년을 함께 산 아내와 결혼기념일을 축하해야 하는 이 기막힌 상황에 할 말을 잃었을 겁니다. 그의 얼굴에는 후회와 죄책감, 그리고 공포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창가로 다가가 커튼을 활짝 열었습니다. 통유리창 너머로 에메랄드빛 제주바다가 눈부시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정말 아름답다. 그렇죠, 여보. 남편은 대답 없이 제 뒷모습을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오늘 밤 우리에게는 아주 긴 밤이 될 거예요. 당신과 나 하고 싶은 이야기가 아주 많을 것 같네요. 제 목소리는 더없이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서늘한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파놓은 마지막 함정, 이 아름다운 제주도의 스위트룸에서 빠져나갈 수 없다는 것을 직감했을 겁니다.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질 시간이었습니다. 샴페인 잔을 부딪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남편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잔을 들었지만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창가에 앉아 아무 말 없이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서서히 수평선 아래로 잠기고 있었고 하늘은 붉은 빛으로 물들고 있었습니다. 그 아름다운 풍경이 우리의 상황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이어서 오히려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여보, 제가 먼저 침묵을 깼습니다. 남편이 긴장한 표정으로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오늘 이 방 원래 누구랑 오려고 했어요? 제 질문은 돌직구였습니다. 더 이상 돌려 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남편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애써 시선을 피하며 중얼거렸습니다. 무슨 소리야? 당신이랑 오려고 했지. 거짓말. 저는 차갑게 그의 말을 잘랐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꺼내 화면을 그의 눈앞에 내밀었습니다. 화면에는 그가 상간녀 최유라와 나누었던 메시지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오션뷰 스위트룸 예약했어. 2박 3일 동안 꼭 붙어 있을 거야. 와 같은 역겨운 대화들이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그는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죄인처럼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모든 변명과 위선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당신이 나를 얼마나 무시했으면 당신의 외도 증거를 제 눈앞에 그렇게 뻔뻔하게 들이밀 수 있었을까요? 당신이 버리라고 던져준 그 호텔 책자, 당신이 충전기에 꽂아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그 핸드폰. 모든 것이 당신의 오만함이 부른 결과예요. 저는 지난 몇 주간 제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모든 말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최유라, 28살 등산 동호회 회원. 맞죠? 남편이 놀라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제가 상간녀의 이름과 나이, 그리고 어떻게 만났는지까지 알고 있다는 사실에 경악한 표정이었습니다. 당신 카드 명세서, 통화기록 자동차 블랙박스. 제가 마음만 먹으면 당신의 모든 것을 알 수 있었어요. 당신이 나를 투명인간 취급하는 동안 나는 당신의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으니까. 남편은 이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저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샴페인 잔만 만지작거릴 뿐이었습니다. 내가 가장 비참했던 게 뭔지 알아요. 당신이 그 여자에게 쓰는 돈, 그 여자를 위해 쓰는 시간, 그 여자를 향한 다정한 말투가 아니었어요. 내가 가장 비참했던 건 지난 40년간 당신 옆에서 묵묵히 당신의 그림자로 살아온 나 자신을 발견했을 때였어요. 제 목소리가 조금씩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그를 위해 눈물을 흘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무엇이었을까요? 그냥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당신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가구 같은 존재였나요? 당신은 단 한 번이라도 나를 박서연이라는 한 명의 인격체로 존중해 준 적이 있나요? 남편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서연아, 내가 잘못했다. 잘못했다는 말 너무 늦었어요. 당신이 그 말을 해야 했던 건 당신의 핸드폰에서 상간녀의 메시지를 발견하고 절망에 빠져 있던 날개였어요. 당신이 내게 쓰레기 버려줘라며 호텔 책자를 던졌을 때였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방 한쪽에 놓아두었던 제 서류 가방으로 다가갔습니다. 그가 그토록 열어보고 싶어 했던 바로 그 가방이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서류 한 뭉치를 꺼내 그가 앉아있는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게 뭔지 알아요? 남편은 떨리는 눈으로 서류의 첫 장을 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이혼소송 소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심판의 시간이었습니다. 40년의 결혼 생활에 마침표를 찍는 오직 저만을 위한 심판의 시간이었습니다. 이혼소송 소장이라는 글자를 본 남편의 얼굴은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저와 서류를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아무런 소리도 내지 못했습니다. 당신 정말 이혼하자는 거야. 겨우 쥐어짜낸 그의 목소리는 물에 젖은 솜처럼 힘이 없었습니다. 네, 이혼해요 우리.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제 마음은 놀라울 정도로 평온했습니다. 지난 몇 주간의 복수극을 통해 저는 이미 그에 대한 모든 미련과 기대를 버렸기 때문입니다. 서연아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다. 다신 안 그럴게. 유라랑도 다 정리할게. 남편은 자리에서 일어나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렇습니다. 40년을 함께 살면서 단 한 번도 제 앞에서 무릎을 꿇은 적 없던 늘 하늘처럼 높고 당당하기만 했던 그 남자였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굵은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일어나세요. 당신의 그 눈물 이제 제게는 아무런 의미도 없어요. 저는 차갑게 말하며 그를 외면했습니다. 내가 다 잘못했다. 내가 너한테 너무 무심했다. 네가 그렇게 외로운 줄도 모르고 내가 미친놈이었어. 제발 우리 아이들을 봐서라도. 아이들이요. 당신 우리 아이들한테는 떳떳하세요.
당신의 더러운 외도가 아이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될지 단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저는 그가 내민 아이들이라는 카드를 가차없이 쳐냈습니다. 이 연애라는 게임을 시작했을 때 나는 당신이 변할지도 모른다고 아주 잠시 기대했었어요. 당신이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우리의 40년 세월을 소중하게 여겨줄지도 모른다고. 하지만 당신은 끝까지 비겁했고 나를 속이려 했어요. 당신에게는 기회가 있었지만 당신은 그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버린 거예요. 저는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를 그의 앞으로 밀었습니다. 읽어보세요. 위자료 청구 내역이에요. 남편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위자료 액수를 확인한 그의 눈이 경악으로 물들었습니다. 제가 청구한 위자료는 그의 재산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습니다. 서연아, 이건 너무하잖아. 너무하다고요. 당신이 상간녀에게 퍼부은 돈. 그리고 내가 지난 40년간 포기해야 했던 내 인생의 가치에 비하면 이 금액은 턱없이 부족해요.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당신의 배신에 대한 정당한 대가이자 내가 앞으로 살아갈 새로운 인생을 위한 최소한의 기반이에요. 법정 싸움까지 가고 싶지 않으면 조용히 도장 찍으세요. 만약 당신이 거부한다면 당신과 상간녀의 모든 외도 증거는 언론과 당신의 회사에 공개될 거예요. 당신이 평생을 지키려 했던 그 체면과 위신 한순간에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겠죠. 선택은 당신이 하세요. 저는 제 할 말을 모두 마친 뒤 방을 나왔습니다. 스위트룸 거실에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제주의 밤바다는 고요했습니다. 제 마음처럼요. 한참 뒤 남편이 침실에서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지만 그의 눈에는 체념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제가 내민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그에게 준 가장 완벽한 작별 인사였습니다. 저는 그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자신을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40년간 그늘 속에서 살아온 제 자신을 이제는 빛으로 이끌어줄 시간이었습니다. 진정한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과거의 상처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저는 남편을 용서하는 대신 그를 제 인생에서 완전히 지워버림으로써 제 자신에게 완벽한 자유를 선물했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받은 다음 날, 저는 제주도에서 혼자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그 스위트룸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그가 그곳에서 무슨 생각을 했는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저는 관심 없었습니다. 제게 중요한 것은 오직 앞으로의 제 인생뿐이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아이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아들과 딸에게 할 이야기가 있으니 저녁에 집으로 오라고 말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하고 단호했습니다. 아이들은 제 목소리에서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났음을 직감했을 겁니다. 그날 저녁 아들과 딸이 굳은 표정으로 거실에 앉았습니다. 저는 아이들 앞에 남편의 도장이 찍힌 이혼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너희 아버지랑 이혼하기로 했다. 아이들의 얼굴에 충격과 불신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아온 부모님이 하루아침에 이혼이라니. 믿을 수 없었을 겁니다. 왜요? 갑자기 왜 싸우셨어요? 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싸운 게 아니야. 그냥 끝난 거야. 저는 아이들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의 외도, 사실 상간녀의 존재, 그리고 제가 지난 몇 주간 벌였던 연애라는 이름의 복수극까지. 모든 것을요. 아이들은 입을 다문 채 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야기가 끝났을 때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먼저 입을 연 것은 딸이었습니다. 엄마, 정말 아빠가. 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딸에게 아버지는 늘 자상하고 완벽한 존재였을 겁니다. 그 완벽한 우상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딸은 결국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들은 주먹을 꽉 쥔 채 분노를 사귀는 듯 보였습니다. 그 인간 가만 안 둬요. 아들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다. 이미 다 끝난 일이야. 너희는 신경 쓰지 마라. 어떻게 신경을 안 써요? 엄마가 40년 동안 어떻게 살아오셨는데 아빠는 엄마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아들의 외침에 저 역시 눈물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아이들이 저를 이해해주고 제 편에 서준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고마웠습니다. 그날 밤 우리 세 사람은 오랜만에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기도 했지만 새로운 시작을 다짐하는 결속의 눈물이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은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저를 지켜주고 제 새로운 인생을 응원해줄 든든한 지지자였습니다. 며칠 후 아이들은 아버지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우리는 엄마 편입니다. 다시는 아버지를 보지 않겠습니다. 라고 선언했다고 합니다. 남편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아내뿐만 아니라 자식들의 존경과 사랑까지도요. 저는 아이들의 지지 속에서 본격적으로 새로운 삶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에게서 받은 위자료로 저는 작은 카페를 열기로 했습니다. 평생을 남을 위해 살아왔으니 이제는 온전히 저 자신을 위한 공간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아이들은 제 결정을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었고 카페 인테리어부터 메뉴 개발까지 모든 것을 함께 도와주었습니다. 제 인생의 이막이 가장 든든한 지원군들과 함께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이들의 지지 속에서 새로운 삶을 향한 희망으로 하루하루를 채워가는 동안 남편은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은 후에도 며칠 동안 제주도 호텔에 머물렀다고 합니다. 아마 현실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겠지요. 하지만 그가 서울로 돌아왔을 때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텅 빈 집과 차가운 현실뿐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그를 떠난 것은 상간녀 최유라였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저와 이혼하고 재산의 절반을 위자료로 지급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미련 없이 그에게서 돌아섰습니다. 그녀에게 남편은 더 이상 재력 있는 유부남이 아닌 돈도 잃고 가정도 잃은 초라한 늙은이일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메시지를 남겼다고 합니다. 꼴 좋다. 당신 같은 인간은 평생 혼자 늙어 죽어야 해. 남편은 유일한 도피처였던 상간녀에게까지 버림받자 그제야 자신이 저지른 잘못의 무게를 실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뒤늦게 저에게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매일같이 제게 전화를 걸어 용서를 구했습니다. 서연아, 내가 정말 잘못했다. 제발 한 번만 다시 기회를 줘. 내가 평생 너한테 속죄하면서 살게. 그의 목소리는 술에 취해 혀가 꼬여 있었고 절박함과 자기 연민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보세요. 김진우 씨, 전화를 잘못 거신 것 같네요. 저는 박서연입니다. 저는 차갑게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문자를 보냈습니다. 우리의 40년 세월이 이렇게 끝날 수는 없다. 나는 너 없으면 안 된다. 와 같은 구차한 매달림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든 메시지를 읽지도 않고 삭제해버렸습니다. 그는 심지어 아이들에게까지 연락해 저를 설득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아버지가 엄마에게 저지른 짓을 생각하면 저희는 아버지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다시는 저희에게 연락하지 마세요. 아들과 딸은 단호하게 아버지를 외면했습니다. 남편은 이제 정말 혼자가 되었습니다. 아내도 자식도 심지어 정부에게까지 버림받은 그는 텅 빈 대저택에서
매일 밤 술로 지새운다고 합니다. 한때는 세상을 호령하던 당당한 사업가였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후회와 외로움에 찌든 초라한 늙은이의 그림자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제 카페 개업 준비로 바쁜 저에게 그가 직접 찾아왔습니다. 그의 모습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며칠은 씻지도 않은 듯한 헝클어진 머리, 헬쑥해진 얼굴, 그리고 술 냄새. 그는 제 앞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저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잠시 바라보다가 아무 말 없이 제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제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제 과거의 한 부분일 뿐인 낯선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다가 힘없이 돌아섰습니다. 그의 구분 등 초라한 발걸음이 그의 절망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당신이 선택한 길의 끝이라고. 당신의 배신이 당신을 얼마나 비참하게 만들었는지 평생을 곱씹으며 살아가라고. 몇 달 후 서울의 한적한 골목에 카페 서연이라는 작은 간판이 걸렸습니다. 그것은 온전히 저만의 공간이자 제 인생 이 막의 시작을 알리는 상징이었습니다. 카페 내부는 따뜻한 원목과 부드러운 조명으로 꾸며졌고 창가에는 제가 직접 고른 화분들이 햇살을 받으며 자라고 있었습니다. 카페를 개업하던 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저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40년 지기 친구 민희는 물론이고 아들과 딸, 그리고 사위와 며느리 사랑스러운 손주들까지 카페는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따뜻한 축하의 말들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앞치마를 두르고 손님들에게 직접 내린 커피와 갓 구운 스콘을 대접했습니다. 40년 동안 누군가의 아내와 엄마로 살아오면서 늘 남을 위해 음식을 만들었지만 오늘만큼은 달랐습니다. 오늘은 저를 찾아와 준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 자신을 위해 커피를 내리고 빵을 굽는 것이었습니다. 엄마 정말 멋져요. 딸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 눈에는 자랑스러움과 존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연아, 이제야 내 얼굴을 찾았네. 정말 보기 좋다. 친구 민희도 저를 안아주며 진심으로 기뻐해 주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카페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의 평온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한때 저는 텅 빈 집에서 홀로 창밖을 내다보며 저들의 평범한 행복을 부러워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저 역시 저만의 행복을 찾았고 제 삶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가끔 전 남편의 소식이 들려오곤 합니다. 그는 여전히 텅 빈 집에서 홀로 술에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회사 일도 거의 손을 놓았고 건강도 많이 나빠졌다고 합니다.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속에는 동정심보다는 안타까움이 먼저 듭니다.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 제 청춘을 함께했던 사람이 스스로를 파괴해가는 모습을 보는 것은 결코 유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의 인생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가 선택한 길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것뿐입니다. 저는 이제 오직 저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어느 날 오후 카페 창가에 앉아 따뜻한 라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붉은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그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보며 저는 제 인생을 되돌아보았습니다. 길고 긴 터널을 지나온 것 같았습니다. 어둡고 외로웠던 40년의 시간. 하지만 그 끝에는 결국 빛이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나 엄마가 아닌 박서연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제가 좋아하는 커피 향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고 좋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저녁에는 온전히 저만의 시간을 갖습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충만합니다. 제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이것은 배신에 대한 복수극이기도 하지만 한 여성이 40년의 굴레를 벗어던지고
진정한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이기도 합니다. 혹시 지금 저처럼 관계 속에서 자신의 색을 잃어버리고 힘들어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 말을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이름으로 당신만의 행복을 찾아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라떼 한 모금을 마시고 저무는 노을을 향해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완벽한 오후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모든 날들도 분명 그러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따뜻한 울림을 전하는 작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박서연 씨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가정의 아픔을 넘어 우리 모두의 삶과 관계를 되돌아보게 만드는 깊은 성찰을 담고 있습니다.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누군가의 아내이자 엄마로 살아오며 자신의 이름과 색깔을 잃어버렸던 한 여성이 남편의 배신이라는 가장 큰 절망의 순간에서 비로소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이 이야기는 배신에 대한 통쾌한 복수극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 본질은 자존감의 회복에 있습니다. 박서연 씨가 남편의 카드로 자신의 외모를 가꾸고 과거의 추억이 깃든 장소를 찾아가 그의 위선을 깨닫게 하는 과정은 단순히 그를 괴롭히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난 40년간 잊고 살았던 박서연이라는 한 인간의 가치를 스스로 되찾고 짓밟힌 존엄을 바로 세우는 의식이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돈으로 옷을 산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잃어버린 청춘과 헌신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관계를 맺습니다. 가족, 연인, 친구 등 다양한 관계 속에서 우리는 때로 상대방에게 맞추기 위해 혹은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곤 합니다. 특히 오랜 결혼 생활 속에서 많은 여성들이 박서연 씨처럼 자신의 이름 대신 누구의 아내, 누구의 엄마로 불리는 것에 익숙해지며 자신의 욕망과 꿈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그런 분들에게 더 이상 자신을 희생하며 관계에 얽매이지 말고 온전한 나로서 바로 서야 한다고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누군가에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두 발로 굳건히 섰을 때 비로소 시작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박서연 씨의 선택은 우리에게 진정한 용서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그녀는 남편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의 존재를 자신의 인생에서 완전히 지워냄으로써 과거의 상처와 원망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해방시키는 길을 택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자신을 위한 가장 완벽한 용서가 아닐까요? 때로는 용서라는 이름 아래 상처를 억지로 봉합하기보다 관계를 단호하게 끊어내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이 더 건강한 선택일 수 있음을 이 이야기는 보여줍니다. 이 이야기는 허구로 창작된 것이며 교육적인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이야기 속 인물과 사건은 실제와 무관함을 밝히며 본 콘텐츠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통해 가장 깊이 느낀 점은 절망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문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이었습니다. 남편이 던진 여행 책자는 배신의 상징이었지만 박서연 씨에게는 자신을 되찾는 여정의 티켓이 되었죠. 때로 인생의 가장 큰 위기는 우리를 가장 강하게 만드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삶의 주인공이며 그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해질 권리가 있습니다. 타인의 시선이나 관계에 얽매여 자신을 잃지 마세요. 40년의 세월을 그림자처럼 살아온 박서연 씨가 결국 카페 서연의 주인으로 거듭난 것처럼 우리도 언제든 우리 이름으로 된 멋진 인생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믿고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모든 행복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의 삶은 오롯이 당신의 것이며 그 누구도 당신의 가치를 훼손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의 가치를 깨닫는 순간 비로소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삶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박서연 씨의 이야기처럼 자신을 되찾고 새로운 시작을 경험한 순간이 있었나요?
혹은 지금 관계 속에서 힘들어하며 새로운 용기가 필요한 분이 계신가요?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시작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